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 개성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3시 53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나온 뉴스인데 이제 서부전선 전방 지역에서 대형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서부전선 전방 지역이면 개성 지역이죠. 개성공단.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라는 이제 한 10층짜리인가 7, 8층짜리 유리 건물이 있습니다. 유리 건물이기 때문에 유리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뭐 구조는 그렇게 튼튼하진 않고요. 이거를 이제 북한이 예상대로 폭파시켜 버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추가 보도도 그렇습니다. 남한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자기네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예, 요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 밑에 사진은 이걸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지 마시고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이제 북한이 폭파시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이제 남한 정부에 대해서 어지간히도 삐졌다라는 것이겠지요. 이게 날라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제 뭐 출근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 가셔도 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같으면 오늘 좀 더 일찍 저희가 이제 정분실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 먼저 하고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데일리 정분실 약속을 지킨다. 세 번째 날 3일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정분실 3일째.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내가 왜 데일리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꾸준해야 발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하여튼 뭐 이제 이게 남한의 어떤 어제 6.15 선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지난주에 벌써 김여정 씨가 남한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본때를 보일 것인지는 이제 인민군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6월 15일 날 어제 6.15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개별 사업들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이제 뭐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잔잔바리 같은 돈 몇 푼 안 되는 그런 사업부터 한번 고민해 보겠다. 진작하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헛소리 하시기로 유명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양반은 이제 뭐 강의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뭐 이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면서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앞으로 뭐 남북 간의 평화는 그래도 유지돼야 된다 이딴 소리 또 하시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남북 간에 사실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이 평화 기조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북한 입장에서 들으면은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김정은을 쫓아내겠다는 거냐? 물론 이제 노무현이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어떤 발언의 취지는 그거였죠.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뭐 진보 정권이 들어오든 보수 정권이 들어오든 남북한 평화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남북한의 평화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제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북한 쪽에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지도부를 참수 작전으로 다 교체해버리고 북한에 만약에 이제 뭐 혁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북한 공부에 구태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집권해라. 우리가 니들을 정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아주 극도로 오해를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삐져 있는데 더 경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예 야 다 터트려 이래가지고 이렇게 터트린 것 같습니다. 갑갑한 일이죠. 갑갑합니다. 예. 갑갑한 일이고요. 봅시다. 또 무슨 소식이 있냐.
또 저기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던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북한 군부는 뭐든지 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이게 어제의 기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여정이 군사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못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뭘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북한 군부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할까에 대한 이제 그 고민 기사들이 이제 쭉 나왔습니다. 몇 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김여정 북한 농단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북한이 과연 어떤 대남 도발에 나설지 군 안팎에서는 분석과 평가가 한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 타격 무기 성능 향상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쏘지 않겠냐라는 어떤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삐라 살포 지역이나 아군의 최전방 경계초소 등에 고사총 등의 조준 사격을 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사실 고사총이라고 하지만 포입니다. 고사포. 이걸 쏘지 않을까 싶다. 또는 뭐 가끔 또 이제 뭐 제1연평해전 같은 것처럼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남북 함정 간의 충돌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김여정이 새 전략 무기를 공언한 만큼 지난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 3호 같은 형태의 신형 잠수함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이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우려를 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렇게 남쪽을 공격할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개성에 있는 자기네 건물을 터뜨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뭐 그냥 쓰레기가 됐고요. 심지어 이제 이 6월 11일 날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ICBM을 실은 발사 차량이 지금 이동 중이다. 고체 연료 등 시정 미사일도 목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발사하는 시험을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남한한테 빅엿을 매기려면 아무래도 이제 남한이 자꾸 불쌍의 발사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게, 사실은 남한을 갖다가 좀 괴롭히고 남한을 공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자기네 건물 터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디스가 되거든요. 왜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화 운운했으니까. 근데 이 탄도미사일을 쏴버리게 되면 이거는 남한만 빡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본하고 미국까지 빡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괜히 닭 잡자고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한만 괴롭히고 싶으면 문재인 배신자, 문재인 잘못됐어, 나쁜 놈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자기네 건물 터뜨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월 28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보고서가 뭐가 있냐. 북한은 당장 수위 높은 도발성 전략무기 등장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성급하게 공개할 경우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저기 여기 까만 거 요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많으신데, 스탠스 수술 자국인 원이 일반적인 스탠스 수술은 여기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이제 뭐 가까운 데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무슨 자국이냐면 링거 자국 같습니다. 링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도 이제 링거를 몇 번 맞아 보기도 했고 2번도 해봤는데, 보통 링거를 요거보다 조금 높은 자리 여기다 이제 꽂습니다. 근데 여기다 꽂게 되면요, 팔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을 하여튼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는데 자꾸 이게 이 관절 쪽에 걸려 가지고 살찐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 팔꿈치 가까이 꽂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보통 손등에 꽂는데, 손등에 꽂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손 씻거나 또 저 볼일 보고 나서 궁뎅이 닦거나 또는 뭐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이 바늘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살찐 사람들은. 그래서 손등에도 안 꽂습니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다. 여기 어중간한 위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링거 바늘을 내가 꽂고 싶은데 꽂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요 가운데다 꽂아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링거 자국에 관련된 멍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거 뽑고 나서 한 5분 동안 꾹 누르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고 전원을 몸에 이렇게 지가 누를 수는 없으니까 아마 직접 누르시라고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 저놈이 보시면 참을성이 없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걸 5분 동안 이 알코올 솜을 꾹 누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당연히 그러니까 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 이 홍민이라는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뭐 당장 어떤 거저쩌고 뭐 북한의 이제 제7차 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확대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을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이 보통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고전적인 연구자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 때는 관측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언급을 했다, 또는 노동신문 사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사설의 표현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북한의 의도를 많이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북한 지도자가 지금 나이가 30대인데 아직까지도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겠습니까? 이제는 좀 달라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과 인간관계를 예측을 해서 보는 게 이제 역사 분석,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사실 정치학자들도 단순히 어떤 그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종이 데이터 외에 이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의 마인드라든지 지금 지도층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지금 문건만 보고 분석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런 문건을 분석해 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제 결국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전략무기 등장 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가능성은 탄도미사일, 단거리급 무기 추가 개발 공개, 대공미사일 체계 공개, 잠수함 발사 SLB 개발 과정 공개 등이라고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만 보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이만 보고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 대미 협상파와 전략무기 개발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미 협상과 비핵화를 두고 주요 권력기관 및 엘리트 사이에 일정하게 입지에 대한 긴장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 협상 재개 여지를 둔 관망 속에서 대미 협상파의 잠정적 일선 후퇴, 전략무기 개발파의 입지 강화, 군부의 기강 다잡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뭐 이 양반도 이제 아마 국제정치가 박살테고 저도 똑같은 뭐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분 의견은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미 협상파하고 전략무기 개발파는 거의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정은 이게 직접 지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 그 다음에 전략무기 개발에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 두 개가 이제 김정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죠. 그 외에 군부 강경파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김혁철 같은 대미 협상을 주로 하자는 애들을 갖다가 디스하는 게 군부 강경파라고 말씀드렸고, 전략무기 개발파 역시 군부하고는 사이가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이 여자가 되게 불면증으로 공시는 하여튼 요거 저기 무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군부 강경파와 전략무기 개발파 사이에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인민군, 이 사람 중심의 병력 중심의 인민군 시스템은 감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기존의 군 간부들에게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다 잘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줄어들면 권력도 줄어드는 법입니다. 왜냐면 얘들은 이 노동력 가지고 저기 뭐 나물 캐고 버섯 캐고 이래가지고 외화벌이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이 사실 가장 핵심인데, 전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인민군부하고는 이게 대척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지도자가 더 이상 인민군에 의존하지 않고 핵미사일에 의존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이 무기를 팔게 되면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문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분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방향성이 틀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뭘 먹나 봤더니 뭘 드시나.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쓸데기 없는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뉴스를 소개해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다음 뉴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 정부의 시무 10조, 재충원이 올렸던 시무 10조처럼 스미더스니까 스무 10조라고 하는 그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한 2년 남짓 남았는데 현 정부가 이제 성공적으로 임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제 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뭐 국내 국외 정책이 좀 섞여 있는데 일단 쭉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왜 하냐 라든지 뭐 쓸데기 없다 뭐 이런 비판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은 뭘 해야 되냐. 울산시 선거 개입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의혹이 나왔고 객관적으로 지금 증거가 몇 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이 여기 관련돼 있었고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 3년 내내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뭐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이 나 있다 이딴 소리나 하지 국민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대국민 사과라는 걸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 자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을 띄워놓고 대국민 사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일단 내리고. 그래서 이제 울산선거 관련자 엄벌 및 대국민 사과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조국에 대해서 뭐 재판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뭐 재판을 받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은 구속, 법정 구속을 해라. 그래야 이제 여론이 좀 나아진다. 지금 1%도 안 되는 그 족바들 데리고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뭐랄까요, 그나마 이 현 정부의 임기를 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라고 이제 뭐라도 성과라도 챙기고 가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미향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을 통해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요 거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사건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무리를 빚어놓고 저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에 앉아 있다는 거는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됐다. 게다가 지역구 출신도 아니고 지금 비례인데 비례가 뭐라고 날려야죠. 그냥 날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됩니다. 탈원전 정책 철회하라고 해서 금방 뭐 원자력을 3, 40개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계획돼 있던 그 신한울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전 추가 건설하시면 자연히 두산중공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돈 안 들고 시장이 돌아가게 해서 이제 경제를 유지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괜히 무슨 전력 비축률 30% 같은 있지도 않은 이상한 단어 개발해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력 예비율 30%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전기를 안 써서 그러는 거지. 지금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광 보십시오.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태양광 잔뜩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전력선을 연결 안 해줘가지고 발전을 못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그 비용이 몇 조인데 연결 비용만 한 2년 뒤에 정권 바뀌면 그 태양광 배달들 다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반들은 설치 비용 한 2억 들여서 설치하고 그거 철거 비용 한 2억 들여서 철거해야 됩니다. 한 푼도 못 벌고. 그러면 아마 정부는 집단소송 당하실 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지금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시면 한 30% 남는다며, 그러면 그거를 당장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해 주십시오. 북한 쪽이 가장 원하는 게 전력 공급입니다. 지난번에 저 판문점 그 나무다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전기, 에너지 공급, 전력을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그건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만 보고 그걸 분석한 사람도 있더만. 심지어 국정원 보고서에도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해주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시면은 남북 관계 금방 좋아집니다. 당장 지금 전기가 필요해서 북한이 순환 정전을 하고 산업을 못 돌리는데 전기 공급해주는 나라를 상대로 적대 행위를 하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머리를 좀 굴려보시라고요. 좀. 청와대 계시는 분들은. 다음 이제 대학생들에 대해서 올해 2학기부터 이제 등록금을 올해 2학기 그다음에 내년 1, 2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금을 5년간 무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이자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무이자로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무이자 지원 정책 같은 어떤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반값 등록금에 필적할 정도의 획기적인 어떤 대학생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대학생 부담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차피 알바 할 겁니다. 이런 지원해 주든 안 주든 알바는 할 거거든요. 그럼 알바를 해서 학생들이 돈을 벌면 그걸 또 자기 사고 싶은 데 살 거니까 대학에 등록금을 안 내고 자기 쓰고 싶은 데 쓰겠죠. 뭐 아이패드를 산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그러면 산업도 좀 더 활성화되고 경제도 선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대학생 지원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 사실 뭐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그분이 극좌니 이렇게 갈려가지고 욕하는데 대학생들 등록금 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현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조기에 종결하고 형 집행 정지라든지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석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럽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 석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순실 씨는 계속 가둬놔도 돼요. 근데 이명박 씨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을 했잖아요. 누가 뭐라든 간에. 근데 이 양반들을 20년 30년 가둬놓게 되면 두고 이거는 진보정부의, 저희 정치적으로 진보정부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한이 맺힌 사람들이 태극기가 돼가지고 뭐 타블렛이 가짜네, 그다음에 요번 선거도 부정선거네,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데 박근혜 밖에 풀려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집 앞에 갔다 모여있겠지. 그러니까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해서는 조기에 풀어주는 게 좋다. 다만 풀어는 주되 이제 금전적으로 횡령을 한 게 확인됐거나 또는 낭비한 국고를 횡령한 게 확인이 됐거나 또는 이명박 씨처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이 된 금전적인 이득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회수하시라. 그러니까 사람은 풀어주고 돈은 뺏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대국적인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책으로 이제 미국에 이미 주기로 한 약속했던 방위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몇 조 되는데 이거를 그냥 통 크게 줘요.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몇천억 몇백억 깎지 말고 지금 미국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우리나라하고 지금 한 1, 2천억 차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십시오. 주시고 그래서 트럼프 기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미국한테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군사기술에 대해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F-22 랩터를 한 몇 대 팔아주라고 하든지 또는 뭐 니네 항공모함 쓰다가 저기 지금 퇴역 처리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주라 라고 하든지 하여튼 큰 틀에서 군사적으로 뭔가 크게 양보받을 수 있으면 양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조용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나 일본 얘들하고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이제 미군 철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자기들이 뭐 1%도 채 안 낸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이제 뾰루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은 여기서 노련하게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이 만약에 미국한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은 야, 이 한국 케이스를 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을 압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니들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독일하고 일본을 때리는데 한국이 좀 협조를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돈을 줌으로써 대신에 우리는 미국한테 그 약속은 받아야지. 대신 우리는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그만큼 받아내면 됩니다. 실리를 취하자는 거예요. 실리를. 미국의 면을 세워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해외 대외 정책에 관해서 이제 제안을 드릴 건데 뭐냐면 일본에는 지금 뭐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 징용공 관련해 가지고 이걸 뭐 단순히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베를 직접 만난다든지 또는 아베하고 통화를 좀 자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베의 지금 면도 좀 세워주고 한일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한일 관계 너무 개판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아무 데도 우리가 일본을 지렛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가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거리를 두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뭐 해외 여론은 될 것도 아니고 국내 여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특히 보수층이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착 외국한테 굴복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현실적으로 실리를 취하자는 건데 지금 우리는 보수층이 보기에는 너무 중국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건 진보가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한국을 그만큼 그 우호적인 그러니까 그만 가까운 상대로 생각을 안 준 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만 지금 그러고 앉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을 바라봤을 때 향후 중국에 대해서 한 2, 3년간 중국에 대해서 뭔가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하고 관계도 좀 개판됐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뭘 기대해요? 경제적으로 어차피 삼성이 뭐 물건 팔아서 돈 벌려면 벌겠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더 가깝게 가고 중국하고는 좀 더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정도 돼요. 예, 10개 정도. 이렇게 스무십조, 최충원의 시무십조 같은 이런 시무십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청와대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시면 단시간에 여론도 개선할 수 있고요. 어차피 또 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성공한 정부다. 라고 이제 앞으로 후세에게 말씀하시려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방해만 안 하시면 돼요. 방해만 안 하시면은 현 정부는 그나마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조언을 받아서 정치를 하시면 앞으로 끝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정본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1부라고 말씀드리냐? 제가 좀 이따 저녁 때 한 번 더 녹음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뉴스 분석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하다 말았던 그 물뚝심송님의 그 어쩌다 한국은에 대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어쩌다 한국을 같이 이제 읽어보는 거 강독 이거를 이제 2부로 오늘 2부로 할까 하거든요. 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컨텐츠도 부실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어제도 몇 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즘 뭐 후회가 많습니다. 왜냐? 구독자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고 이 작은 구독자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후원이라도 좀 들어오면 이제 커피라도 사 먹으면서 야 이게 방송을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방송 초반부터 좀 센 척 한다고 후원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제 계좌번호를 앞으로 알 일이 없을 거다라고 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일단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약간 공중에 붕 뜹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이제 갑자기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야 이러다가 진짜 10,000명, 10만 명 되는 거 금방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나도 이제 실버 버튼 받고 이제 뭐 한 달에 뭐 몇백씩 들어오고 야 이 돈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난 역시 방송에 재능이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송을 좀 하다 보면 말이죠.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현실을 급 현실을 깨닫고, 급, 뭡니까, 현자 타임이 오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잘 나가는 컨텐츠들을 보면, 그 뭐 그래픽도 자기들이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래픽도 만들고 막 영상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얼굴을 공개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얼굴을 통해서 많은 거를 느낄 수 있고 저희 대면에서 이렇게 뭔가를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어떤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얼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길 가는데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날 슬쩍 쳐다본다, 그냥 지나가다 쳐다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 제가 혹시 내 방송 보나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못할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래픽 같은 것도 할 기술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 써서 그 그래픽 기술을 하게 되면, 그래픽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돼가지고 수익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다 걔 인건비로 나가겠죠. 저한테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만 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데, 아무래도 힘들다. 입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렇다면 스미더스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제 계좌를 까고 후원을 받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회생활 해보시면, 사회생활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은 말이죠, 돈이라는 거는 꽁돈이 없습니다. 남의 돈은 100원짜리 하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둘 다 마음이 변해요. 아, 내가 이런 돈을 주고 듣는데 저는 왜 저딴 식으로 얘기해? 이렇게 기분 나빠집니다. 내가 돈 내고 듣지 않는 공짜 방송이면 그냥 듣다가 기분 나빠도, 아, 오늘은 뭐 그냥 저런가 보지, 다음번에 또 듣지 뭐 이렇게 되는데, 돈을 내고 듣는데 헛소리를, 저 인간이 기분 나쁜 소리 난다 그러면 졸라 화가 나거든요. 게다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게시판에 어차피 방송도 안 들어본 애가 나한테 욕을 써요. 게시판에, 야, 너 돈 그딴 식으로 보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괜히 의식이, 100원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그걸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조심을 하게 돼요. 자기 검열이 되는 순간 벌써 그 방송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푼이라도 오가면 망한다, 결국에는. 그래서 돈 받거나 돈 주고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돈은 벌고 싶지 않습니다만 구글로부터 주는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간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1300명 감사한 숫자고요. 제 인생에 꿈도 못 꿔본 숫자입니다. 구독자 1300명.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좀 더 분발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핸드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또 뭐냐, 저기 뭐 어린이들도 있고요. 뭐 집에 패드도 있을 테고 아이패드 같은 것도 있으실 테고, 그 다음에 요즘 막 중고등학생도 다 스마트폰 한두 개씩은 들고 다닙니다. 그죠? 키즈폰으로도 심지어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습니다. 유튜브도 다 있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자기기 접근하셔가지고, 뭐 친구 거든 가족 거든 접근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 찾아가지고 구독만 누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계속 보란 얘기 안 합니다. 저. 솔직히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이해 못할 내용이 많고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면은 너무 빠져들 수 있으니까 안 좋습니다. 제가 권하진 않을 테니까 구독만 눌러주세요. 구독만. 내가 좋아요라든지 댓글 이런 걸 해달라고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좋아요 해주셔도 뭐가 그렇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댓글 많이 달리면 귀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